할머니, 며칠 전에 가족분께서 직접 출금해 가셨는데요. 은행 창구 앞에서 강말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아니, 정확히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자신이 한 번도 인출한 적 없는 2천만 원.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그 돈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 사라졌다. 은행원의 조심스러운 눈빛. 그 시선이 말하고 있었다. 가족이 가져갔다고. 말순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함께 10년을 살아온 며느리. 아침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라고 인사하던 그 사람. 손주를 낳아주고 명절마다 전을 부치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말순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의심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강말순, 74.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여자였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좌판을 펼쳐 채소를 팔며 두 아들을 키웠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혼자 힘으로 가족을 지켜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것만이 그녀의 전부였다. 큰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함께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말수는 며느리를 믿었다. 아침마다 정갈하게 차려주는 밥상, 손주를 돌보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말순에게는 고마웠다. 그래서 말수는 더욱 열심히 돈을 모았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손에 쥐어주는 용돈, 그리고 가끔씩 장에서 팔던 나물 갖가지 한 푼 한 푼 모아서 통장에 넣었다. 말수는 그 돈을 볼 때마다 중얼거렸다. 손주 녀석 대학 갈 때 보태줘야지. 그때 되면 돈 많이 들잖아. 아니면 나중에 병원비로 써야지. 애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모은 돈이 어느새 4천만 원을 넘어섰다. 말수는 가끔 통장을 꺼내보며 뿌듯해했다.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날 그 평범했던 화요일 오후 말순의 작은 일상이 산산조각 났다. 말순은 은행에 들어서며 습관처럼 번호표를 뽑았다. 120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들리자 말수는 느릿느릿 걸어가 창구 앞에 앉았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은행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요새 잔액이 얼마나 됐나 싶어서. 네, 통장 주세요. 말수는 가방 속 깊숙이 넣어둔 낡은 통장을 꺼냈다. 표지가 해지고 귀퉁이가 달아 있었지만 말순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물건이었다. 은행원은 통장을 받아 컴퓨터를 몇 번 두드렸다.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을 응시하던 은행원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다.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다. 어르신 잠시만요. 왜? 몸 문제라도 있어? 은행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져 있었다. 어르신, 혹시 며칠 전에 큰 금액을 인출하신 적 있으세요? 인출? 아니, 없는데. 왜? 그게 지난주 목요일에 2천만 원이 인출됐어요. 순간 말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뭐라고? 2천만 원? 네. 그런데 어르신께서 직접 오신 게 아니라 가족분께서 대리 인출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말순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가족? 누가 가져갔는데? 은행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네요. 며느님이세요. 성함이 박은주 씨로 나와 있습니다. 은주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 10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
아침마다 어머니하고 부르며 따뜻한 국을 끓여주던 며느리. 그 사람이 자신의 돈을 가져갔다니.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 괜찮아. 내가 깜빡했나 보네. 말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가을 햇살이 따갑게 얼굴을 쏘았다. 하지만 말순의 가슴속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15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오늘은 30분이 넘게 걸렸다. 말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은주가 왜 내 돈을 가져갔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아니야, 필요해서 쓴 거겠지. 나중에 말하려고 했겠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아무 말도 없이, 허락도 없이, 말순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뜨거웠다, 차가웠다를 반복했다. 배신감? 분노? 아니면 실망?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켜 목구멍을 조여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말수는 잠시 멈춰섰다. 현관문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손 씻고 와. 저녁 먹어야지.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다. 아무 일도 없는 듯한 목소리였다. 말수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며느리 은주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무언가를 볶고 있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다. 응, 은행 좀 갔다 왔어. 아, 그러셨구나. 저녁 곧 차릴게요. 오늘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말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얼굴.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돈을 가져간 걸까?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의심. 그 차가운 단어가 말순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10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를 의심해야 하는 이 순간이 말순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웠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다. 옆방에서는 며느리가 남편, 그러니까 말순의 큰아들과 나지막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은주의 목소리가 계속 떨리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말수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었다. 가슴속이 답답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다. 평소라면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지만 오늘은 며느리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말수는 혼자서 밥을 지었다. 찬장을 열어 김치를 꺼내고 된장을 풀어 간단한 국을 끓였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다. 말수는 숟가락을 놓고 며느리 방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다. 그리고 다시 손을 들었다가 또 내렸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했다. 물어봐야 해. 이대로는 안 돼. 마침내 말수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톡톡. 은주야, 나야. 좀 나올래? 안에서 잠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이 조금 열렸다. 은주의 얼굴이 문틈 사이로 보였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밤새 온 것이 분명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애야,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식탁에 앉아. 은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은주야, 혹시 며칠 전에 내 통장에서 돈 좀 뺀 거 있지? 은주의 몸이 움찔했다.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은행에서 들었어. 내가 가져갔다고. 2천만 원. 어머님. 은주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다.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 돈 제가 잠깐 쓴 거예요. 잠깐? 2천만 원을 잠깐 쓴다고?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눌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데 그렇게 큰 돈을 말도 없이 가져간 거야?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곧 다시 넣을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 언제? 도대체 어디에 쓴 건데?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뭐?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말할 수 없다고? 내 돈을 가져가고도 말할 수 없다고? 어머님, 제발 조금만 믿어주세요. 나쁜 데 쓴 거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다. 말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웠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왜 말하지 못하는 걸까? 은주야.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은주는 그 말만 되풀이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말수는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남았다. 식어버린 국그릇을 바라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날 이후 말수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사실 생각해보니 며느리의 행동이 요즘 들어 조금 이상했다. 전에는 못 느꼈는데 이제 보니 여러 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며느리는 퇴근 시간보다 한두 시간씩 늦게 집에 왔다. 어머님, 오늘 회사에 일이 좀 많아서요. 오늘도 야근했어요. 그렇게 말하며 지친 얼굴로 들어왔다.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지친 것 이상의 무언가가 보였다. 두려움? 불안? 정확히 알 수 없는 감정이 며느리의 얼굴에 어려 있었다. 그리고 전화. 며느리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거나 베란다로 나갔다. 목소리를 낮춰 대화했다. 어느 날 저녁 말수는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 목소리를 들었다. 오빠, 나야,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뭐든지 할게. 걱정하지 마. 오빠? 말수는 며느리에게 오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지만 며느리가 가끔 언급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오빠와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며느리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거의 애원하는 것처럼 들렸다. 며칠 후 말수는 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며느리가 장롱 깊숙한 곳에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말순이 방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장롱 문을 닫았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빨래 좀 넣으려고.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말수는 며느리가 나간 후 조심스럽게 장롱을 열어봤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옷가지와 이불만 가득 쌓여 있었다. 그래도 뭔가 이상했다.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 과했다. 그리고 손자 준호. 12살 된 준호는 요즘 학교에서 돌아와도 말이 없었다.
평소에는 할머니 방에 와서 이것저것 떠들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말수는 준호 방문을 두드렸다. 준호야, 할머니 들어가도 돼? 응. 말순이 방에 들어가자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요새 표정이 안 좋네. 준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사실 우리 집 요즘 좀 이상해요. 응? 무슨 소리야? 준호는 몸을 일으켜 할머니를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엄마가 자꾸 화장실에서 울어요. 밤마다요. 그리고 아빠한테도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전화하면서 울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 왔었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서 갔어요. 이상한 사람들?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응, 무섭게 생긴 아저씨들이었어요. 엄마가 그 사람들이랑 현관 밖에서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이불을 움켜쥐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엄마 괜찮은 거 맞죠?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에요? 말수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알 수 없었으니까. 며느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그날 밤 말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 방에서는 또 낮은 흐느낌이 들려왔다. 그리고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말수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아무도 말이 없었다. 며느리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큰아들도 표정이 어두웠다. 준호는 숟가락을 쥔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평화로웠던 가정이 어느새 침묵으로 가득 찬 무거운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라진 2천만 원과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다.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결심을 굳혔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아침 일찍 말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 큰아들이 일어나기 전 아무도 모르게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연 은행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말수는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에 앉았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난번과는 다른 직원이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다. 저기 며칠 전에 내 통장에서 돈이 인출됐는데 그때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CCTV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보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나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요. 제 돈인데도요? 네,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그렇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럼 인출 기록이라도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인출했는지, 언제 했는지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화면을 말순 쪽으로 돌렸다. 지난 목요일 오후 2시 43분에 인출되었습니다. 대리인 인출로 처리되었고요.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네요. 그 신분증 사본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화면이 바뀌었다. 며느리 은주의 신분증 사진이 나타났다. 틀림없었다. 말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지난번에 봤던 젊은 여자 직원이었다. 어머니, 저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혹시 그 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응, 그래. 좀 더 알고 싶어서. 여자 직원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순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 사실 저도 그날 근무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래, 뭘 기억하는데? 며느님이 오셨을 때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이상하다니?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뒤를 돌아보셨어요.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요. 여자 직원은 더 목소리를 낮췄다.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낯선 남자요. 남자? 네. 검은색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계속 며느님 곁에 붙어 있었어요. 며느님이 창구에서 서류 쓸 때도 그 남자가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떨렸다. 그 남자 어떻게 생겼어? 글쎄요, 키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상이 좀 무서워 보였어요. CCTV에 찍혔을까? 여자 직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혹시 경찰에 신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그날 며느님이 협박받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협박. 그 단어가 말순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며느리가 협박을 받고 있다니.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간 걸까? 할머니? 아, 응. 고맙다, 얘야. 많이 도움이 됐어.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을 나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며느리가 협박을 받고 있어.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간 거야. 그럼 그 남자는 누구지? 무슨 일에 휘말린 걸까?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며느리가 출근한 빈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 생각뿐이었다. 은주가 범죄 조직에 연루된 건 아닐까? 아니면 사기를 당한 걸까? 혹시 빚이라도 진 건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말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손자 준호였다. 학교가 일찍 끝났는지 가방을 메고 들어왔다. 할머니, 저 왔어요. 준호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반나절 수업이었어요. 준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 옆에 앉았다. 표정이 여전히 어두웠다. 할머니, 응? 할머니, 엄마한테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말수는 손자를 바라봤다. 12살밖에 안 된 아이지만 눈빛만큼은 어른처럼 진지했다. 준호야,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거 있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주에요, 이상한 아저씨들이 집 앞에 왔었어요. 이상한 아저씨? 네.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려는데 2명의 아저씨가 엄마를 막았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봤어요. 말수는 긴장하며 물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잘 안 들렸는데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아저씨가 엄마 팔을 잡았어요. 팔을? 네. 엄마가 뿌리치려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웃집 할아버지가 나오시니까 그때서야 가버렸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엄마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 무서워요. 말수는 손자를 끌어안았다. 작은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준호야. 할머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말순 자신도 두려웠다. 며느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평소보다 더 지친 얼굴이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렸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응 왔니?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요.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섰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떨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문을 닫았다. 말수는 며느리 방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는 안 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밤이 깊어갔다. 말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방에서는 또다시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하는 목소리. 오빠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해? 돈은 줬는데 또 전화가 와. 이젠 더 이상 줄 게 없어. 말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며느리의 오빠.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건가? 조용히 일어나 며느리 방문 앞으로 갔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다. 며느리는 여전히 전화 중이었다. 알았어,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뭐든지 할게. 오빠만 다치지 마. 제발.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며느리가 흐느끼는 소리. 뭔가 부딪히는 소리. 아마 벽을 주먹으로 치는 것 같았다. 말수는 가슴이 미어졌다. 며느리도 피해자였다. 무언가에 억눌려 협박받고 있었다. 내일 당장 며느리와 제대로 얘기해야겠어.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찰에도 신고해야 해. 말수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평화로웠던 가정이 어느새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어버렸다. 며느리는 도대체 어떤 일에 휘말린 걸까? 그리고 그 오빠는 누구길래 며느리를 이렇게 만든 걸까? 말순의 마음속에서는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굳어지고 있었다.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나서야 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아무리 두렵고 무섭더라도.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며느리를 기다렸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오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밝혀야 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아침 6시 30분, 며느리의 방문이 열렸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향하다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말순을 발견했다. 어머님?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은주야, 앉아라. 우리 얘기 좀 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님, 앉으라니까. 말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다. 며느리는 천천히 소파 반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말순은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은주야, 이제 말해야 한다. 내 돈 도대체 어디에 쓴 거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이 없었다. 며칠 전에 은행에 다시 갔다 왔어. 직원한테 들었어. 내가 인출할 때 옆에 남자가 있었다며? 낯선 남자가. 며느리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리고 준호한테도 들었어.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 와서 너를 협박했다고.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이제 다 말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내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건지. 말 안 하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머님,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내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너 혹시 도박이라도 한 거야? 아니면 사기당한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내 돈을 몰래 가져간 거냐고. 아니에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도박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제 오빠 때문이에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오빠가 빚을 졌어요.
불법 사채에 손을 댔어요. 불법 사채? 내 오빠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대요.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사채업자한테 손을 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다. 처음엔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못 갚았어요. 그랬더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지금은 5천만 원이 넘었어요. 말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사람들이 오빠를 협박했어요. 일주일 안에 2천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오빠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돈을.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소파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빠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온몸이 흔들렸다. 그 사람들이 오빠한테 폭행을 했어요.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갈비뼈도 부러졌어요. 그러고는 말했어요. 다음엔 진짜 죽인다고. 말수는 숨이 막혔다. 전화가 왔어요. 오빠한테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은주야, 도와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오빠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며느리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흐느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했어요? 오빠를 그냥 죽게 내버려둬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돈을. 알아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말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가슴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배신감. 며느리가 자신의 돈을 몰래 가져갔다는 배신감. 분노.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빼앗겼다는 분노.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움. 며느리도 피해자였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절박한 선택을 한 것이었다. 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은주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너 남편한테는 말했니?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못했어요. 남편은 오빠를 싫어해요. 예전에 오빠가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남편이 화를 냈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감당한 거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하지만 거실은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다. 은주야, 일어나. 어머님, 일어나라고.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났다.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말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돈은 다시 모으면 돼. 나는 그걸로 죽지는 않아. 어머님. 하지만 은주야, 이건 너무 큰 문제야. 내 오빠가 불법 사채에 휘말렸다는 것도 문제고 그 사람들이 협박한다는 것도 문제야. 말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이건 우리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안 돼요. 어머님, 안 돼요. 며느리가 말순의 손을 붙잡았다. 경찰에 신고하면 오빠가 위험해져요. 그 사람들이 보복할 거예요. 그렇다고 이대로 두면 어떻게 해? 내가 또 돈을 줘도 그 사람들은 계속 요구할 거야. 끝이 없어. 하지만 은주야, 들어. 이미 내가 2천만 원을 줬어. 그런데 오빠 빚이 해결됐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또 전화했어요. 일주일 후에 또 1,000만 원을 가져오라고. 말수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마, 끝이 없잖아. 내가 계속 돈을 줘도 그 사람들은 계속 요구할 거야. 이건 범죄야, 은주야. 범죄.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다. 말수는 며느리 옆에 앉았다. 그리고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은주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내가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 이해해. 하지만 이건 잘못된 방법이었어. 어머님, 우리 같이 경찰서에 가자. 그리고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하자. 내 오빠도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며느리는 말순을 바라봤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정말 오빠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 경찰이 도와줄 거야. 이미 그 사채업자들은 불법이야. 경찰이 잡아야 할 사람들이지.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님. 경찰서에 같이 가요. 말수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10년을 함께 살아온 고부지간. 오늘 처음으로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더 밝게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걸어가는 그 첫걸음이었다. 경찰서로 가는 길. 말순과 며느리는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계속 손을 떨고 있었다. 핸드백 끈을 꽉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머님,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경찰이 도와줄 거야. 말수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택시는 곧 경찰서 앞에 멈췄다. 두 사람은 천천히 내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민원실에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말수는 접수대로 다가갔다. 저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건이신가요? 불법 사채 그리고 협박입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쪽으로 오세요. 두 사람은 상담실로 안내되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형사가 앉아 있었다. 명찰에는 김태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 며느리가 불법 사채업자들한테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통장에서 2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형사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노트북을 펼쳤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빠의 빚, 불법 사채, 협박 전화, 집 앞에 찾아온 남자들, 그리고 2천만 원을 인출할 때 옆에 있던 남자까지. 형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 사채업자들, 이름이나 연락처 알고 계세요? 아니요, 오빠한테서만 전화가 왔어요. 오빠가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요. 오빠분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나요?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 오빠의 번호를 보여주었다. 형사는 번호를 적었다. 집 앞에 왔던 남자들, 생김새 기억나세요? 한 명은 키가 크고 검은 가죽 점퍼를 입었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요. 형사의 손이 잠시 멈췄다. 뭔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혹시 흉터가 어디에 있었나요? 왼쪽 뺨이요. 길게. 형사는 서랍을 열어 사진 몇 장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 중에 있나요? 며느리는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다. 그러다 한 장을 가리켰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집 앞에 왔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집어들었다. 역시 그렇군요. 혹시 아세요? 네. 이 사람은 이미 우리가 추적 중인 범죄자입니다. 강민수라는 인물인데 불법 사채와 조직 폭력으로 여러 건 수배 중이에요. 말순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형사는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이 조직은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그리고 불법 고금리로 대출해주죠. 화면에는 여러 명의 사진과 범죄 기록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자를 못 갚으면 협박하고 폭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피해자를 공범으로 만들어요. 공범이요? 네. 빚을 갚으려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라고 강요합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제 오빠도, 오빠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박진우요. 형사는 컴퓨터를 검색했다. 잠시 후 화면을 응시하던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맞습니다. 박진우 씨, 이미 우리가 조사 중인 인물입니다. 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왜요? 앉으세요. 형사는 며느리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박진우 씨는 현재 이 조직의 하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본인 의지는 아니겠지만 새로운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계십니다. 오빠분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생존하기 위해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며느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말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형사에게 물었다. 그럼 제 며느리 오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받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감형될 수 있고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일단 오빠분을 보호 조치하고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는 전화기를 들었다. 지금 바로 오빠분께 연락해 주시겠어요? 경찰서로 오시라고 하세요. 안전하게 보호해 드릴 테니까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기다리다 연결되었다. 오빠 나야. 지금 경찰서에 있어. 전화 너머로 오빠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뭐? 경찰서? 은주야, 너 미쳤어? 오빠 들어. 경찰이 도와줄 수 있대. 오빠도 보호받을 수 있어. 제발 경찰서로 와. 안 돼. 그 사람들이 알면. 오빠, 이미 경찰이 다 알고 있어. 그 사람들 수배 중이야. 오빠도 위험해. 제발 와. 오빠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 갈게. 전화가 끊어졌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다. 1시간 후, 박진우가 경찰서에 도착했다. 말수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오빠를 보았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얼굴은 수척하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왼쪽 눈 주위에 멍이 들어 있었다. 오빠. 며느리가 달려가 오빠를 껴안았다. 오빠는 며느리를 꼭 안으며 떨렸다. 미안해, 은주야. 정말 미안해.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형사는 박진우를 상담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진술을 받았다. 박진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업 실패, 불법 사채, 협박, 폭행,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도록 강요받았던 일까지. 그 사람들이 말했어요. 내 동생한테 연락해서 돈을 가져오라고. 안 그러면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동생한테 그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진술이 끝난 후 형사는 말순과 며느리를 다시 불렀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진우 씨의 진술과 여러분의 신고로 우리가 이 조직을 검거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얻었어요. 정말요? 네. 오늘 밤 안으로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일제 검거에 들어갈 거예요.
말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안전한 건가요? 네. 박진우 씨는 일단 보호 조치하겠습니다. 며느님과 가족분들도 안전합니다. 이 조직은 곧 해체될 테니까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쏟아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수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형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아닙니다. 용기 내서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많은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다. 해가 이미 저물어 있었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오빠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오빠도 동생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오빠, 이제 괜찮을 거야. 응, 미안해, 은주야. 너한테 이런 짓을 시켜서. 됐어. 이제 다 끝났어. 말수는 두 남매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가족이 이제야 빛을 찾은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수는 생각했다. 진짜 아기는 따로 있었구나. 며느리도 오빠도 모두 피해자였어. 가족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일주일 후 경찰은 불법 사채 조직을 일제히 검거했다. 주범 강민수를 비롯해 조직원 6명이 구속되었다. 그들의 범죄 기록은 수십 건에 달했다. 불법 대출, 협박, 폭행, 심지어 살인 교사까지. 뉴스에서 그 소식이 나왔을 때 말순과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오늘 경찰은 수년간 불법 사채와 조직 폭력을 일삼아온 범죄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피해자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며느리는 화면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저희가 신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고통받았겠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맞아요. 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신고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고. 말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은주야, 너도 잘했어. 용기 낸 거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혼자 끙끙 앓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예전과는 다른 진심 어린 미소였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며느리의 오빠 박진우는 협박에 의한 강요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대신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심리 상담과 재활 지원을 받게 되었다. 오빠, 정말 다행이다. 며느리는 전화로 오빠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오빠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리고 있었다. 은주야, 내가 너무 미안해. 내 인생을 망칠 뻔했어. 아니야, 오빠.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오빠도 힘내. 응, 고마워. 그리고 어머님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내가 직접 찾아뵐게. 전화를 끄는 며느리는 말순에게 말했다. 어머님, 오빠가 나중에 인사드리러 오겠대요. 그래. 기다릴게. 그 친구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오빠를 용서 못했을 것 같은데.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은주야,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지. 며느리는 말순을 꼭 껴안았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그래, 은주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모녀처럼. 그날 저녁 큰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식탁에는 이미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말순과 며느리가 함께 준비한 밥상이었다. 오,
오늘 뭔가 푸짐한데? 무슨 일 있어? 큰아들은 신기한 듯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봤다. 두 사람 모두 밝게 웃고 있었다. 그냥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보고 싶어서. 그래. 근데 뭔가 분위기가 좋네. 무슨 좋은 일 있었어? 말순과 며느리는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다. 아들아, 앉아. 밥 먹으면서 얘기해 줄 게 있어. 식사를 하면서 말순과 며느리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사라진 2천만 원, 며느리의 오빠, 불법 사채 조직, 경찰 신고, 그리고 해결까지. 큰아들은 처음에는 놀라고 그 다음에는 화가 났다가 결국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오빠를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런 큰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미안해요.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뭐든지 나한테 말해. 우리 부부잖아. 같이 해결하는 거야. 응, 알았어. 말수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아들아, 내 와이프 많이 힘들었어. 앞으로 잘해줘. 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돈 문제는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천천히 모아서 다시 넣어드릴게요. 아니야. 그건 됐어. 어머니, 그래도. 말수는 손을 저었다. 아들아, 들어. 돈은 다시 모으면 돼. 하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못 돌아온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이번 일로 나는 깨달았어. 가족이 서로 솔직하지 못하면 아무리 가까워도 멀어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가족은 때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만 결국 서로를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라는 걸.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님, 은주야, 너도 알아야 해. 너는 잘못했어. 내 돈을 몰래 가져간 건 분명 잘못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너를 이해해.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너의 마음. 그건 잘못이 아니야.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말수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주었다. 앞으로는 뭐든지 얘기해. 나한테도, 내 남편한테도.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은 함께 짐을 나눠지는 거야. 며느리는 말순의 품에 안겨 울었다.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큰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와 아내를 껴안았다. 세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안고 있었다. 그때 손자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왔다. 나왔어요. 왜 다들 울고 있어요? 세 사람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아니야, 준호야. 행복해서 우는 거야. 행복해서 운다고요? 그게 무슨.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환하게 웃었다. 뭔지 모르겠지만 다들 웃고 있으니까 좋은 일인가 봐요. 말수는 손자를 끌어안았다. 그래, 좋은 일이야.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거야. 그날 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준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떠들어댔고 큰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했다. 며느리는 부엌을 오가며 반찬을 더 가져왔고 말수는 그 모든 걸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거구나. 내가 평생 바라던 게. 돈이 많은 것도 큰 집에 사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웃고 서로를 아끼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려 하자 말순이 말렸다. 오늘은 내가 할게. 너는 남편이랑 좀 쉬어.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말수는 부엌으로 가서
천천히 설거지를 했다. 따뜻한 물이 손을 적셨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 긴 여정이었다. 의심과 배신감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 용서와 회복으로 끝났다. 말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는 며느리와 큰아들이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준호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수는 이제 알았다. 며느리가 말순을 보며 웃었다. 어머님, 내일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글쎄다. 너 손맛이 좋으니까 뭐든지 좋아. 그럼 어머니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귀에는 TV 소리,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소리, 준호가 방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집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가족의 소리로 가득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 하지만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가족이구나. 말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며칠 후 말순은 은행에 다시 갔습니다.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다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큰아들이 함께 넣은 돈이었습니다. 말수는 통장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돈은 이제 다른 의미야. 예전에는 그저 숫자였던 돈이 이제는 가족의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가족은 때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오해하고 의심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니까요. 가족은 때로 상처를 주지만 결국 서로를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현재 말순 할머니는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며 며느리의 오빠 박진우 씨는 재활 프로그램을 마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다시 시작했습니다. 불법 사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